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등 쌤튜브 중학교 사회 강의를 맡은 저는 인천 중산중학교 교사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방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쌤튜브 선생님 강의의 주제는요,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다 같이 역사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서 선생님이 소재로 준비한 것은 바로 석굴암입니다. 그래서 석굴암 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시거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배울 내용일 석굴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문화유산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요. 그 수단들 중에 왜 하필 문화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납득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 주변에 있는 이 문화유산, 여러 개의 문화유산에는 과거 사람들의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추해볼까요? 추측해볼까요? 과연 저 빈칸 안에 들어간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다양한 것이 답으로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거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문화유산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을 읽다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처한 상황도 우리가 역으로 추측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과거 사람들의 가치관이 문화유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거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유산을 공부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역량을 총동원해서 만드는 그러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특수한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알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활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그러한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유산을 통해서 당시 과거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도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아름다움도 문화유산이 담고 있습니다. 즉, 미적인 추구, 미적인 모습들이 이 문화유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복궁이라든지 아니면 덕수궁이라든지 이러한 문화유산을 탐방하게 되면은 와, 정말 아름답다. 과거 사람들의 미적인 센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열한 이 네 가지의 관점, 네 가지의 내용들을 문화유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쌤튜브 중등 사회 수업에서는 바로 이 문화유산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해 볼 것이고요. 그 1차시 강의인 이번 강의는 바로 석굴암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석굴암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석굴암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석굴암은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에서 인정받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거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예정인 통일신라 불교 미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라는 것은 이센스,
즉 핵심을 모두 담은 것을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석굴암은 불교 미술을 총집합한 총망라한 그러한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석굴암은 1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시기를 오래 지난 것, 그리고 아름다움 이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우수성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석굴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석굴암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불교가 통일신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유입이 되었는가, 그리고 신라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요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1000년의 문화유산인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에서의 가치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마 선뜻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듯 불교는 우리에게 친숙한 듯 하면서도 친숙하지 않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불교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가 아니므로 이 불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불교의 시작은요, 바로 인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왕자였던 시타르타에 의해서 창시가 되는데요. 인도의 왕자였던 시타르타는 궁 밖으로 나가서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고통에 사로잡혀 있고 언제 굶어 죽을지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백성들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타르타는 인간의 고통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결국 집에서 나오는, 즉 궁궐에서 나오는 출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열반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열반이라는 것은 아까 시타르타가 궁 밖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고통들을 목도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로 하는 열반은 바로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불교에서. 그래서 이러한 열반을 목표로 자신만의 생각과 이론을 정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결국 불교라는 종교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석가모니만이 유일한 부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처의 개념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언급했던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 부처 말고도 미륵 부처, 즉 아미타 부처 등 굉장히 다양한 부처가 존재를 하고요. 이 부처는 바로 열반의 목표를 이룬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부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불교는 인도를 거쳐 중국 한반도로 유입이 되면서 신라에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신라 사회에서 어떻게 불교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살펴봤을 수도 있던 바로 2차돈의 희생에 의해서 불교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차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불교 수용에 이바지했는지 한번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료를 읽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법등왕은 불교를 수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신하들은 불교를 지지하지 않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에 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그때 이차돈이 말했어요. 마음껏 소신을 밝히고 모두의 의견을 듣게 하세요. 결국 관리들은 이차돈을 처형하려고 했지만 이차돈은 나는 불교를 위해 죽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신기한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면 내 죽음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목을 매면서 피가 흘렀는데 그 피는 이상하게도 우윳빛처럼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로써 불교의 활동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놀랍게 여겨 더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료 잘 읽으셨나요?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 보시자면 법흥왕이 원래는 불교를 수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결국 이차돈이 스스로 희생을 하면서 목을 자르자 거기서 하얀 피가 솟아오르면서 불교가 신라사회에 수용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신라사회의 불교가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크나큰 어떤 고통과 어떠한 희생이 따랐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신라사회로 들어온 이러한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불교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 이전에는요, 바로 불교가 왕권 강화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왕즉불, 즉 왕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있는 너희는 왕의 말을 꼭 따라야 돼. 나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불교는 이용되어야 해. 이것이 바로 통일 이전의 불교의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신문왕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신문왕은 국학이라는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 강화의 도구가 바로 불교에서 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교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불교는 더 이상 왕권 강화의 도구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왕의 국학 설치 이후에, 즉 통일 이후에, 삼국 통일 이후에 불교는 예술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문화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통일 이전에는 정치적, 즉 왕권 강화의 도구로서 불교가 역할을 수행했다면 통일 이후에는 예술적인 색채가 강화되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화되면서 종교 그 본연의 역할을 불교가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인 바로 석굴암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화재청에서 석굴암과 관련된 사진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본존불의 모습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본존불 중에서도 얼굴 부분을 클로즈업한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세밀하게 깎아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바로 이 석굴암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진인데요. 이 본존불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표현한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신라시대 불교 예술의 정수가 왜 석굴암인지 우리가 직접 가봐서 느끼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신라시대 불교 예술의 정수가 바로 석굴암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의 미소를 가지고 있는 석굴암은요, 천년의 미소라는 닉네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천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을 버틴 그러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조금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천년이라는 수치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한민국 건국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5주년을 맞이했고요. 미국의 역사가 1776년 건국 기준으로 236년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는 631년 전에 건국이 되었고요. 예수 탄생은 2023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버틴 이 석굴암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의 문화유산인 석굴암은요, 아까 정리해 보면은 아까 배웠던 통일 이후에, 삼국 통일 이후에 예술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문화유산이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국보 제24호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석굴사원이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석굴사원은요, 바로 기존에 있는 자연에 있는 석굴, 즉 돌로 된 굴을 이용해서 사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중국의 유명한 원강 석굴과 가운데 보시면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 있습니다. 이 석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석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석굴 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석굴 사원의 특징은 이 두 가지의 석굴 사원의 특징은 바로 자연에 있는 석굴을 활용한 사원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석굴암은 바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즉 석굴을 인공적으로 돌을 쌓아서 돔 형태로 쌓아서 만든 그러한 문화유산이다. 바로 인공석굴 사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돌을 돔 형태로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돔 형태는 중심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사이드에 동그라미 된 표시를 보시면 이 돌들이 동틀돌이라고 합니다. 동틀돌. 이 동틀돌의 회전 힘을 통해서 이 안에 위에 있는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즉 바깥으로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서 이 석굴 사원을 지은 것이고요. 근데 이 바깥으로 휘려는 힘만 있다 보면은 이 돔이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무거운 돌을 눌러서 이 벗어나려는 힘과 안으로 모으려는 힘을 딱 중첩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석굴암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즉 이렇듯 석굴암에는 과학적인 우수성까지 담겨져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문화유산인 석굴암도 오랜 세월, 즉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풍파를 맞게 되면서 많이 훼손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일제강점기 시기 복구 전 석굴암의 사진입니다. 이 시기에 일제는 그때 당시에 최신 기법이었던 콘크리트 공법을 활용해서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복구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본존물의 습기가 계속 차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자연적으로 복구하지 못하고 유리벽과 에어컨을 통해서 이제 인공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인 석굴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석굴암은 신라시대 불교 예술의 정수였고요. 당시 신라시대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인공석굴 사원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인공석굴 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돔 형태의 과학적인 원리까지도 반영이 된 그러한 위대한 문화유산이 바로 석굴암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석굴암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 쌤튜브 사회 강의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저는 인천 중산중학교 교사 황인욱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1차시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이번 겨울방학 쌤튜브 사회 저의 강의의 주제는 바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러한 문화유산이 바로 팔만대장경일 텐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 팔만대장경 속에 숨겨진 역사 그리고 과학적인 우수성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왜 우리가 문화유산을 공부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생님이 문화유산에는 과거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생활방식,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번에 배우는 팔만대장경에도 포함이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팔만대장경은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팔만대장경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러한 위대한 문화유산이다라는 점을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국보 3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8만이라는 글자에서 여러분들은 이 팔만대장경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유산이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16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주구장창 만들어낸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팔만대장경에는요, 과학적인 우수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팔만대장경에서 대장경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의 주인공인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던 역사적인 배경인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골의 침략에 고려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팔만대장경 탄생의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8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지금의 상태까지 보존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보존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까지 오늘 수업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팔만대장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장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장경이라는 것은요, 바로 불교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불교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바이블, 성경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대장경이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름에도 대자가 들어간 걸 봤을 때는 이 대장경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국가적인 역량이 투입되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대장경이 만들어지는 목적은 바로 불교를 통해서 모든 국력을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작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 수업의 주제인 팔만대장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여러 대장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이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조대장경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팔만대장경이다. 즉, 팔만대장경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제조대장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해한 바를 다시 한번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대장경은요, 외적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팔만대장경, 즉 제조대장경을 이해하기 전에 그 먼저 만들어졌던 초조대장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팔만대장경의 형이인 초조대장경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조대장경은요, 바로 거란의 침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3학년 역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고려시대에 거란은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침략은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도 강동 육주라는 새로운 땅을 얻어내면서 1차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란은 이 고려가 외교 담판 시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언제든지 침공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명분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강조의 정변은요, 바로 고려시대의 관리였던 강조가 말 그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왕으로 세우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강조의 정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1010년, 이 시기에 거란이 2차 침략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2차 침략도 잘 해결을 해내고요. 그 이후에 3차 침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유명한 강감찬이 바로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을 몰아내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결국 고려는 자랑스럽게도 이 거란의 3차례에 걸친 침략을 모두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2차 침략에 밑줄을 쳐두었죠. 자, 이때 2차 침략이 이루어졌을 때 고려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려 왕실은 거란의 2차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새롭게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조대장경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만 대장경의 형인 초조대장경도 거란이라는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그들을 불교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대장경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초조대장경은요, 이후에 벌어지는 몽골의 침략 시기에 바로 불에 타서 소실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더욱더 제조대장경, 즉 다시 만든 대장경, 즉 8만 대장경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조건이 마련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 3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에 고려는 여러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마 몽골족의 침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몽골족은 세계 최강 민족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몽골족은 잘 몰라도 징기즈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징기즈칸은요, 바로 당시에 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던 몽골 부족을 모두 통합해서 1206년에 거대한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징기즈칸과 징기즈칸의 후예들이 만든 몽골 제국은요, 영국에 의해서 세계에서 역대 영토가 넓은 순위로 2위가 될 정도로 정말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그러한 민족이 몽골 민족이었고요. 당시 최강의 공격력을 지니고 있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몽골족은 고려도 당시에 몽골족이 빼앗고 싶었던 그러한 후보 중에 하나였고요. 결국 몽골족이 고려를 침략하면서 한반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왕실은요, 몽골족이 육지에서는 강하지만 해전, 즉 바다에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몽골족은 거대한 초원을 말을 타고 달리던 그러한 민족이었고, 몽골의 어떤 영토 특성을 보면은 바다와 접해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 왕실은 이 몽골족이 바다에 약하기 때문에 서민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반도 내부, 즉 육지에서 그냥 몽골족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김윤우 장군이 바로 처인성 같은 곳에서 저항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여러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 몽골족에 대한 저항, 몽골족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8만 대장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수업의 주제인 8만 대장경은 이러한 목적,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하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8만 장이 넘는 목판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16년의 제작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236년부터 1251년, 16년에서 17년에 걸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8만대장경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81,258개의 목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판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제 목판을 만들고 거기에 대장경의 내용을 새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먹을 칠해서 종이로 찍어내면은 바로 8만대장경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8만대장경 판입니다. 즉 8만대장경을 찍어내기 위한 목판이고요. 이 목판에 먹을 칠해서 종이를 붙여서 떼어낸 그 어떤 경전을 우리가 불교 경전을 8만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8만대장경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교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고요.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력,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8만대장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조대장경, 즉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초조대장경. 하지만 이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략 시기에 불타 없어지게 되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조대장경이고요. 그 양이 8만정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8만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8만대장경 판이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인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는데요. 바로 합천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해인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바로 장경판전이고요. 이 장경판전은 말 그대로 목판인 8만대장경 판을 보관하기 위한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따로 건축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장식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장경판전을 잘 보존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그러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목판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습도입니다. 습기가 많이 차면 찰수록 목판의 특성상 이 장경판이 굉장히 훼손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 장경판들을 보관하는 도서관인 장경판전은 이 습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의 창문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원활한 환기를 도왔고요. 그 다음에 흙바닥 속에 숯과 횟가루, 소금 등을 이제 섞어서 만들므로써 화학적으로 습도 조절이 잘 되게끔 한 것이 바로 장경판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경판전은 습도 조절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8만대장경 판과 더불어 이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요 8만대장경과 8만대장경을 담고 있는 장경판전은요, 아픔의 역사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우수성까지 담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픔의 역사라는 것은 몽골 침략의 아픔,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은 거란이 침략했을 때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조상들의 의지와 아픔, 눈물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장경판전은 당시에 있었던 목판으로 만들어졌던 이 장경판들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습도 조절에 최적화된 그러한 과학적 우수성까지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석굴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8만대장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2차 시의 강의가 좀 부족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문화유산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작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선생님이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이 쌤튜브 강의를 통해서 겨울방학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쌤TV 여러분. 그동안 학교 생활 즐겁게 보냈나요?
지난 여름방학에는 세계 1, 2차 대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어떠한 주제로 여러분과 마주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삶에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는 주제를 찾았답니다. 그 첫 번째는 별입니다. 오래전부터 별은 세상의 수많은 문명과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은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잡았고, 농사를 짓는 정착민들은 하늘의 별 모양과 움직임을 보며 땅을 경작할 시기와 농산물을 수확할 시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마민족과 농경민족이 모인 이곳 한반도, 우리 민족이 별을 간직해온 역사의 흔적을 찾아, 그럼 우리 역사와 별자리 이야기 속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는 별자리의 흔적이 참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만원권 지폐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앞면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뒷면은 어떠한가요? 어떤 그림이 있는지 떠올릴 수 있나요? 저의 질문에 혼천이라고 떠올린 분들은 상위 1%에 뛰어난 관찰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진 혼천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천이 이외에도 경북 영천에 위치한 보현산 천문대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뒷면 배경 그림에 별자리가 그려진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데요. 동글동글한 원들이 선으로 이어진 이 별자리 그림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고구려 시대 평양에서 제작된 천문도 비석의 탁본을 바탕으로 조선의 임금이었던 태조 이성계가 거대한 돌 위에 새긴 것입니다. 태조 4년에 만들어졌으며 기록에 따라서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가로 122.8cm, 세로 200.9cm의 흑색 전파남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고, 세월의 흐름으로 많이 닳았기에 숙종 13년에 새롭게 돌에 새겨 보존하였습니다. 태조 4년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은 국보 제228호, 숙종 13년의 복각보는 보물 제83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분야별로 쭉 펼쳐 보인다는 뜻의 별자리 지도인데, 이만한 별자리를 기록하는 데는 적어도 500년 이상의 관측이 축적된 결과라고 합니다. 별자리의 변형된 모습으로 보아 그 제작 연대는 고구려보다 훨씬 더 거슬러 고조선 시대로 올라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천문학 최고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이전부터 별자리를 관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별자리 역사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 고인돌에 있습니다. 고인돌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죠. 고인돌 유적지에서는 돌칼, 돌화살촉, 민무늬 토기 등 당시의 생활용품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두꺼운 돌에 아무렇게나 구멍을 뚫은 자국은 현대 과학자들도 놀랄 정도로 정확한 별자리를 새겨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인돌의 덮개돌에서 천문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주로 한반도 북쪽의 고인돌 무덤에서 발견되는데 그 수는 200여 개나 됩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데요. 청주 가오리 유적이 대표적입니다. 아드기 고인돌 돌판에는 북두칠성, 용자리, 작은 곰자리, 케페우스, 카시오페아 등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데, 고고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이 구멍들이 기원전 500년경의 별자리 지도임을 밝혔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구멍은 별을 나타낸 것이고, 구멍의 크기는 별의 밝기를 표현한 것이죠. 고대 국가의 지배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천문현상 관측이었습니다. 천문학이 고대의 통치기술로서 접목될 수 있었던 것은 천문학이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기후변화와 절기를 알아내야 했고 하늘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문명에서 천문학의 발달 여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별자리 관측이라는 최첨단 과학기술 정보를 돌에 새긴 점은 우리의 고대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무덤에 별자리 흔적을 남기는 것은 고구려의 고분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고구려 고분 107기 중 25기에는 해, 달, 별자리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에서 고구려인들이 해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주몽의 외할아버지인 하백을 태양신으로 섬겼으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해무수 역시 해와 연결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백의 딸 유아 부인이 햇빛으로 임신한 것, 임신 중에 햇빛이 배를 비춰준 것, 해모수가 오령거를 타고 다닌 것 등에서 태양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5세기 말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고분 덕하리 2호분의 천장에는 북두칠성, 달에 살고 있다는 전설 속의 두꺼비와 토끼, 그리고 남두육성, 삼조고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두칠성은 죽음을, 남두육성은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견우와 직녀 이야기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담겨져 있는데요. 북한 남포 지역 덕흥리 일대 고분에서 견우성 알테어와 직녀성 백아가 그려진 벽화가 발견되어 흥미롭습니다. 강서대묘에 등장하는 사신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상상 속의 영험한 동물이 실은 별자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봄을 주관하는 정룡은 동방의 수호신으로 동쪽 7별자리 대표이고, 여름을 주관하는 현무는 북방의 수호신으로 북쪽 7별자리 대표이며, 가을을 주관하는 백호는 서방의 수호신으로 서쪽 7별자리를, 마지막으로 겨울을 주관하는 주작은 남방의 수호신으로 남쪽의 7별자리를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떨까요? 선덕여왕 제이시 만들어진 첨성대가 신라의 천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첨성대는 국보 제31호이며 천문대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현재 첨성대는 계속되는 부동치마 등으로 약간 일그러진 상태이지만 그 형태는 매우 안정적인 건축 구조이며 1400년 가까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복원이나 재건 없이 창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강암을 다듬은 벽돌 364개를 이용해 석축 27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1년 364일의 시간과 하늘의 별자리 28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첨성대가 어떤 기능의 천문대였는지 초기의 기록에는 설명이 없지만 조선시대 초기 문헌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첨성대의 위치와 설립연대, 재질과 크기를 말하고 있고, 그 안이 통해 있어서 사람이 아래 위로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무왕 14년 대내마 덕복이 당나라에서 별자리 역학을 배우고 돌아와 새 역법으로 바꿨다는 삼국사계 기록은 천체 관측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신라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추측컨대 첨성대는 신라 천문학의 중심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한편 백제의 경우 백제인의 천문 지식은 고구려인에 비견할 수준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에서 백제의 천문학자들과 학생들이 관련 서적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천문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의 일관부라는 관청이 있었다는 기록은 나라의 중심에 천문 관측이 있었다고 추측하게 합니다. 삼국시대의 천문 현상은 삼국사기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일식, 해성, 유성 등에 관한 기록으로 점성학적인 의미를 갖는 현상의 관찰 기록입니다. 이러한 관찰 기록 수는 신라가 108개, 고구려가 25개, 백제가 53개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각각 유석, 운석, 해성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발간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여러 다양한 사실들로 비추어 볼 때 각 국가마다 그 나름대로 천문역법을 관장하는 관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리라 추측됩니다. 고려에도 천문을 관측하는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가 측수, 그리고 역법 계산과 역설을 편찬하는 일을 맡았던 역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천문 현상을 통해 길륜과 미래를 예측하는 부서에 소속된 관리였습니다. 고려사에는 고려 475년간 일식이 132회나 있었으며 각종 별의 이상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고려시대의 문화재 중 현재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치성광불 열애의 왕림도가 있는데요. 치성광 열애를 북극성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주변 보살들이 별자리 이름입니다. 치성광 열의 양옆 해를 뜻하는 일광보살, 달을 뜻하는 월광보살, 그리고 28개의 별을 의미하는 보살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천문학의 하이라이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의 형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차는 태양의 황도 부분의 하늘을 12등분한 것이고, 분야는 하늘의 별자리를 중국 춘추 전국시대 주변 나라로 표현한 것입니다. 295개의 별자리, 1467개의 별을 돌에 새긴 석각 천문도로서 1395년에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그려졌습니다. 천문도 하다는 천문도 제작 총괄자 권근의 글과 함께 28수 별자리, 거극분도 이야기, 천문도 작성의 역사적 배경과 제작 참여 12명의 관직, 이름, 제작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밝기에 따라 원의 크기를 세분한 것으로 이는 중국의 천문도보다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뛰어난 유산을 남긴 위대한 왕인데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훈민정음을 널리 반포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절기가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의 달력을 사용했으나 중국에서 측정한 값과 조선에서의 측정한 값이 달라서 일식과 월식의 오차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여러 해 동안 관측한 결과를 계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편찬하였습니다. 당시 일식과 월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던 나라는 중국과 아라비아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이처럼 천문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정확한 절기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농번국가였던 조선에서 천문관이 잘못된 예보를 내놓을 경우 유배를 보내거나 곤장을 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관천대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대사옥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곳은 창경궁 안에 설치된 것으로 숙종 때인 168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이 근본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절기를 알려주는 북두칠성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개념이었고 우리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북두칠성에 있는 삼신할머니에 의해 탄생하고 죽은 후에는 북두칠성을 그린 칠성판을 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천문현상을 꼼꼼히 살피고 기록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달과 별을 탐사하고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과학적 기초 바탕은 우리 선조들이 꾸준히 쌓아온 역사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와 별자리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쌤TV 여러분. 1차 시에는 우리 역사와 별자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차 시에 나왔던 별자리 이야기와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전통놀이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알아볼 전통놀이는 윷놀이입니다. 명절 때면 빠지지 않는 전통놀이로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역사를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 이익은 윷놀이가 고려의 유속이라고 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최남선은 신라시대 이전에 유래했다고 전하였으나 역사학자 신채호는 그 유래를 부여에서 찾았습니다. 신채호는 부여의 마가, 우가, 구가, 저가의 사출도를 윷놀이의 말판의 사방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도, 개, 걸, 윷, 모를 각각 돼지, 개, 양, 소,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말판은 원형이었는데 원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중간에 교차하는 모양은 땅을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놀이에서 승리하려면 29번의 말판을 건너면 되는데 그중 중간의 말판은 북두칠성, 즉 왕을 표현한 것이고 나머지 28개의 말판은 별자리 28개를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전통놀이는 축구기입니다. 그 명칭을 통해 축구라는 이름이 떠오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김유신과 김추추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유신이 춘추공과 축구를 하다가 춘추의 옥근을 밟아 떨어뜨렸다. 유신이 춘추공과 더불어 정월 5기 이래 유신의 집 앞에서 축구를 하다가 고의로 춘추의 군을 밟아서 옷걸음을 찢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계의 역사는 고려시대에도 이어지는데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서 시로 표현되었습니다. 바람 들어간 공 불룩하지만 발로 차면 쭈그러드네. 바람 빠지면 사람들이 흩어지고 공은 어느새 빈 주머니 꼴이 되고 마네. 동국세 시기에는 연소한 장정이 축국놀이를 한다. 그 축국은 큰 터낭 같은데 위에는 꽝의 깃을 꽂았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서서 다리를 서로 번갈아가며 계속 차서 떨어지지 아니함을 성기라고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전통놀이는 투호입니다. 투호는 화살을 병 안으로 던져놓는 놀이로 투호병 자체가 투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여름철에 즐기는 놀이였으며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인들과 백제인들이 투호를 즐겼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심신을 수양하고 덕을 쌓는 의례이자 화목을 다지는 놀이로 궁중연회 때 베풀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나이 70살 이상, 이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고령의 대신들을 예우하기 위한 모임에서 투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투호병의 입구에는 해, 달, 소나무, 대나무 등 십장생을 그려 무병장수와 불로장생을 뜻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호는 노름놀이로 변질하여 자주 금하였는데요. 놀이 방법은 청홍으로 나누어 1.8m 거리에서 9cm 지름의 병과 3cm 지름의 양귀에 넣는 경기로 120점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긴다고 합니다. 투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세종 14년 8월 15일에는 임금이 경여루에 나아가 양녕대군 이하의 여러 종친이 투호하는 것을 구경하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밤중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중종 29년 9월 9일에는 기영년을 훈련원에서 베풀고 투호놀이를 하게 하고 차등에 따라 상을 내렸다. 경영관을 위한 잔치를 모화관에서 베풀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놀이는 다음날이면 즐겨 했다는 씨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씨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서로 버티고 힘을 겨루다라는 경상도 방언의 씨루다의 명사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각저로 불리었는데 각자는 다투어 밀친다 또는 맞닥뜨려서 다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 중에 씨름 그림이 있는 무덤이 각저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씨름의 시작은 원시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원시사회 사람들은 먹이를 구하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맹수들과 싸워야 했고 다른 시족이나 부족들과 생활권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싸우기도 했는데 이것을 씨름의 기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구려에서는 고추가의 시합에 각저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씨름을 즐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충양 때 씨름에 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놀거나 잔치를 벌일 때는 씨름놀이를 즐겼으며 이긴 사람에게는 옷감인 배를 상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조선시기에는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 씨름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 초기에는 세종대왕 때 많은 기록에서 씨름 경기를 관람하고 이긴 사람에게는 차등을 두어 상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씨름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는데요. 씨름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벌어져 금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득공의 경도잡지나 동국세 시기에서는 중국인들이 씨름을 고려기, 요교라 칭하며 씨름을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로 표현하였습니다. 경북 김천의 직지사와 황해도 개성 만월대에서 씨름 경기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했다는 기록도 있어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씨름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 시기에도 씨름의 인기는 계속되어 조선 씨름협회도 설립되었고 초대회장으로 여운형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씨름이 치러지는 곳에서는 고사도 지내고 씨름판 정화를 위해 소금도 뿌렸으며 씨름판 주위에는 여러 가지 장사꾼이 모이는가 하면 각종 노름이나 투어, 윷놀이도 함께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좀 격한 전통놀이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석전인데 석전은 말 그대로 돌로 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서 고구려전에는 정초에 폐수가에 모여 놀이를 하는데 국왕은 가마를 타고 와서 우위를 나열해 놓고 구경한다. 놀이가 끝나면 왕이 옷을 물에 던지는데 군중들은 좌우로 두 편을 나누어 서로 물과 돌을 뿌리거나 던지고 소리치며 쫓고 쫓기기를 두세 번 되풀이한 뒤 그만둔다. 그런데 놀이 도중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석전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나와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도 석전에 참가하여 상대 마을의 사람을 돌로 죽인 사건이 있어 두려움에 떨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고하였습니다. 왜 그럼 석전놀이가 성행한 걸까요? 평상시부터 전투력을 유지하는 방편이었으며 백성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해방구였던 셈입니다. 석전은 때로 권력자, 예를 들어 평소에 횡포를 부리던 지주나 수탈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아전 등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 돌을 던지는 식으로 항의하는 민심의 표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의 경우 처음에는 지원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싸움을 지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금지하였으나 양녕대문의 아들들이 몰래 석전을 벌이다가 사람을 죽여서 귀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선 전개는 안동의 석전꾼이 유명하였으나 조선 후기로 올수록 평양의 석전꾼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평양 사람들은 머리에 흉터가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석전에서 도망치거나 지면 다시 석전 장소로 돌려보내지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석전에서 피한 사람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노숙을 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원태우 지사가 기차에 타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돌을 던져 이토 히로부미의 몸에 8곳에 유리가 박히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원태우 지사는 이 사건으로 금고 2개월, 곤장 100대형을 받아 평생을 고문 후유증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일제에 의해 19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석전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기차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기차기는 예전에 축구기라고 불리었습니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때까지 다양한 계층이 즐겼으며 고려시기에는 돼지방광으로 만든 공기공을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축구는 어린아이들의 놀이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공의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엽전제기가 등장합니다. 제기라는 명칭은 공을 차는 축구를 조선 초기에는 덕이라고 했다가 18세기 이후 적이 또는 적이를 거쳐 제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기차기라고 부르지만 평안도에서는 태기차기, 채기차기, 전라도에서는 제기차기, 제주도에서는 쫓기차기라고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제기차기의 종류에는 기본 자세인 땅강아지, 발을 공중에 들고 차는 헐랭이, 양발을 번갈아 가며 차는 양발차기, 제기를 뒤로 차올리거나 발등 바깥쪽으로 차는 뒷발차기, 차올린 제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차는 물지기, 제기가 귀 위에까지 올라가는 귀위차기, 키를 넘게 올려차는 키지기, 차서 머리 위에 올렸다가 다시 차는 얹지기, 무릎으로 차는 무릎차기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고 삶의 곳곳에서 경쟁과 협력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함께 전통놀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